팔 사람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인가? 또한 그 반등세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전고점 트라이에 대한 속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반등의 시점을 오히려 출구의 시점으로 좀 두물머리의 빈센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3월 정도에 뵙다가 지금 한 촬영일이 한 7월 중순이니까 이때 다시 한번 뵙습니다. 보시니까 이제 활동을 여러 가지 하시면서 투자자들한테 또 매크로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또 이 매크로 이슈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복기를 해보면 6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단기적으로 CPI가 한 9.1%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다가 이내 반등해서 말아 올리면서 뭐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꽤 상승 그런 세가 분위기가 오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가 충격에도 시장이 반등했다는 것 자체가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 리액션은 시장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견주어보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핵심 소비자 물가 코아는 5.9%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높죠.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높이 나왔습니다. 또 세부 항목들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휘발유 가격이 꽤 높이 올랐고 또 우리가 점점 우려 섞여 하는 부분이죠. 미국의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서비스업 물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오르고 나면 쉽게 안 떨어진다라는 뭐 우려 섞인 우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음부터 작용한 게 무엇이냐면 휘발유 가격 때문에 대부분 물가가 올랐는데 이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내려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만 원자재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물가 상승이 피크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아직 물가의 정점론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생각보다 높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 섞인 부분이 꽤 컸었는데 발표 이후에는 선행지표들, 즉 물가의 선행지표들을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어찌됐건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방 경직성에 대해,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뭐 오히려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지금부터 이 이유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견이 좀 분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피크아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피크아웃 이면에는 그 뒤에 그 레벨 자체가 오히려 올해 연말에 과연 몇 %까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인가. 9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뭐 5자도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전월 대비 상승률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뭐 7% 후반에 안착한다면 그게 물가가 내려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시장에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약간 물가에 대한 그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젠 좀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매수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좀 더 시장 얘기를 드리면 팔 사람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각종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런 설문조사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들을 보면 펀드 매니저들 아니면 투자자들의 심리지수가 최악으로 낮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에만 나타났을 정도로 심리가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심리의 하방 압력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 시기열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도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그러니까 NDD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고점 대비 하락폭이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다 반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플러스 이러한 심리적인 극단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이제 이견이 또 갈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의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인가? 또한 그 반등세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또 반등한다면 향후 우리 경기 침체가 실물 경기 측면에서 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지금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핵심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의 또 키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한 90불 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약간 좀 반등하는 분위기긴 한데 네.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레벨은 낮아졌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시티그룹이 한 65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의 대명사일 수 있는 시티그룹과 JP모간이 서로 이제 극과 극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꼭 올해 연말이라는 시계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향후 유가의 향방이 시티그룹은 배럴당 6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절반 이상의 하락폭이 있을 수 있다. 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근거를 댔고요. JP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 왜 이렇게 오르냐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그 우랄류 자체가 공급 충격이 좀 더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다시 한번 점핑 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뭐 부분 극단적인 전망의 가능성은 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 둔화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배럴당 65달러까지 크게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쇼티지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상수가 아니고 변수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파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빈사람을 만나서 결과 없는 외교다라고 혹평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오펙 회의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유가는 뭐 일단은 꼭지는 찍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국제 유가가 90달러 초반에서 반등을 한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 왕자를 만나고 와서 공교롭게 그다음부터 좀 반등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갔다 와서 실익이 별로 없었다. 왜냐면은 가서 원래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증산을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나운스가 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말 오펙 그 정례 회의에서 밝히겠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효과가 좀 덜하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이미 실무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멘트가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미스매치가 좀 나타났다, 엇갈렸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오펙 회의까지는 뭐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역시 물밑 작업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아마 작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 그 이후에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장기화를 염두한 봉합 가능성. 자, 그렇다면 이제 봉합의 시계가 하반기에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간에 어떻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유가도 뭐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공교롭게 이제 내일이죠. 21일 내일 기준으로 러시아와 독일 간에 이 가스관에 뭐 해프닝 같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러시아 측에서 가스관의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공급을 좀 지연시키면서 유럽의 천연가스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다시 이제 멘트가 나왔죠. 재개하겠다. 그래서 뭐 흔히 아사 직전, 그러니까 유럽은 올 겨울이 참 추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봉합되면서 그런 것들도 전부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뭐 했다 그런다가 안 했다 그런다가 그것도 휴전할 거라고 하면서 또 다시 미사일로 쏘고. 근데 이건 뭐 물론 이제 심증이 반영된 부분이긴 하지만 영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걸 약간 신뢰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러시아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유럽의 분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분열.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 유럽을 이끌고 있는 건 독일이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독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고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독일의 민낯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그러면 뭐 주요 메이저 자동차들의 생산국이기도 하고 또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해서 4차 산업의 뭐 선두주자다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 실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독일이 그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아니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만큼 집중적으로 자금을 성장 쪽에 쏟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트레이드오프로 반대급부로
국방비가 상당히 지원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국가와 달리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비 쪽에서 지출할 것을 전부 다 경제 쪽으로 쏠려왔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분산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나아가서 에너지 의존도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30%가 넘는 독일이 이제 자립도를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독일이 이 유로존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난 20년간 가장 수혜를 받던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요. 과연 이 유로존에 묶여 있으면서 독일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의 트리거라고 할까요? 러시아의 푸틴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공교롭게 물론 이 녹화 이후에 벌어질 일이겠지만 ECB가 11년 만에 금리를 또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내일 있을 일이니까. 뭐 25bp냐 50bp냐 그 얘기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거의 예상되는데. 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이제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19개 국가들이 유로화는 묶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통화는 묶여 있는데 재정은 아직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 체력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좀 달라지죠. 최근에 보면 독일은 10년물 국채가 1% 초중반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데, 네. 뭐 이탈리아는 5% 가까이 지금 높아져 있고,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존에 묶여 있는 국가들마다 체력이 이렇게 다른데, 과연 여기에 유럽의 이 하나의 목소리가 네. 과연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유럽의 균열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최근에 유로화의 페리티 가능성을 넘어서 페리티가 깨진다라는 것까지도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 뭐, 내일 있을 ECB니까 저는 뭐 미리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라가르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로 ECB의 금리 인상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거, 유럽의 그 분절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정말 라가르다 총재가 발표한 게 실효성이 있느냐, 네.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좀 사그라들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완전히 사그라들 것 같고요. 그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가 되면요. 그러니까 과거 드라기의 마법이라는 것처럼 이번 네. 라가르드의 매직이라는 게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유로화의 급반등, 더 나아가서 달러와의 약세,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도 신흥국 통화들의 강세는 결국 외국인의 자금 유입으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방 압력이 높았던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의 기술적인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저는 유럽의 이 행태, 이 행보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게 페러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페러티가 유로화와 그 달러의 페러티를 말씀하신 거죠. 유럽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달러 가치 대비 하락을 하고 네. 일시적으로 한 1대1 페러티도 깬 적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장중에 깼었죠.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을 네. 가져가면서 네. 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도 경기 침체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경제에 부담일 수 있으니 원래 이제 점도표를 보면 내년 상반기 그때까지 이제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올해 한 연말 정도가 그 기준금리 인상의 피크아웃이 아닐까 네. 그런 식의 전망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의 피크아웃이 곧 기준금리 행보의 피크아웃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은 항상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끝자락은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분기 말마다 점도표를 발표하죠. 그러니까 프로젝션과 더불어서 향후 점도표라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데 발표할 때마다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월 달에 발표했던 점도표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점도표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내년부터는, 내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거다. 그러면 시장금리는 먼저 반영을 할 거고, 근데 그 시장금리조차도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올해 말부터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고,
하락할 거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연준 내에서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뭐냐면 연준은 실기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970년대를 복귀할 필요가 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하고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한 몇 달간 지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더 큰 경기 둔화 침체 압력이 높아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이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줄이면 안 된다. 오히려 베이비 스텝이라도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뭐 3.5%의 중립금리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3.5% 아니면 그 이상까지는 끊임없이 꾸역꾸역 올려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의사록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봐봐 이제는 반락했어. 더 이상 연준 금리 못 올려 라고 하는 부분이 컨센서스로 작용하는 것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연준이 과거의 연준이 아니다. 이미 과거의 많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보고서 복귀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연준은 올해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젠 베팅해도 돼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과거에 약간 좀 실수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가 큰 코 다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만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팽팽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되게 좁혀보죠. 이런 논의들을 좀 했으니까. 자,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복잡한 것들의 이 복잡 다변한 이 함수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저는 딱 하나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트래킹할 수 있는 지표들은 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게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안에서 세부 항목 중에서 1년 뒤 아니면 5년 뒤에 물가 상승을 서베이하는 지표가 있죠. 그것을 우리 흔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반락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안도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연준이 계속해서 가까운 FOMC 때마다 어떤 언급을 드리고 있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보고 있다. 물론 연준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시건 대학교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고 뭐 BEI라든지 팁스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그게 더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할 때마다 좀 봐야 되는데 미시건 대학교 기준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에 두 번째 주랑 마지막 주 이렇게 속폭치와 확정치가 발표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근데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그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면 사실 본격적인 상승장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이미 고점 대비 30% 이상 저점 기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게 나온 뒤에는 나중에 더 추가 하락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하반기는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데 방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반등은 사실 폭과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고점 트라이에 대한 속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에 생겼던 이 하방 압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의 단계에 일부 들어섰다라는 거. 근데 그 봉합이 실제적으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준이 실기했다라는 것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높은 수준의 금리는 결국 실물 경기의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물 경기는 후행 지표, 즉 후행 지표인 미국의 고용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나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해가 바뀌고 내년 초반에는 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얕은 폭으로 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깔고 경제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는 측면은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적어진 것도 오케이. 하지만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요인들이 어느 게 있을 것이냐. 그것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매하자라는 얘기는 감히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하지만 포트가 연초 대비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등의 시점을 오히려 출구의 시점으로 좀
가다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변수들,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피크하고 폿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전고점 트라이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내년 초반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때를 좀 피하자. 보면 다 미래 먹거리이고요. 미국이 호시탄다 한국한테 우리 편으로 와라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앞서서도 그 라가드 총재의 정책 그 네. 부분에 따라서 유럽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네. 그 부분도 주요 변수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남유럽 국가들 네. 항상 뭔가 이 글로벌 뭐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피그스. 금융 네. 그쵸 금융 시스템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말썽을 부리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 피그스 방금 말씀하신 네. 여기서 이제 금융 위기설이 솔솔 나오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손가락과 취약거리들인 거예요. 뭐 유럽뿐만 아니고 신흥국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 뭐 터키의 물가가 수입 물가 50% 이상으로 솟고 있고요. 네. 브라질뿐만 아니고 최근에 신흥국 중에서 환율이 최저가를 기록하는 것들도 꽤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상승되는 데 있어서 더구나 최근에 스리랑카인가요? 뭐 디폴트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 놓고 보면 외환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럴 때 참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남유럽 위기가 유럽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한 유럽은 어떤 한 국가가 디폴트를 하면 다른 국가들과 묶여있는 연쇄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로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의 아픈 손가락을 좀 주목하는 것이고요. 사실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신흥국 전반적으로 취약거리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외환보유고의 자금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당장의 디폴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약세 아니면 국채금리 급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유럽은 어떻게 되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ECB에서 유럽의 그 분절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그게 뭔지가 지금 아직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유럽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재정 통합입니다. 또한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평성을 막론하고 명분을 차치하고 좀 괜찮은 국가가 좀 부족한 국가를 도와주자. 뭐 PPP랑 비슷한 거죠. 도와주자. 그래서 그 도와주는 명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게. 자, 근데 그 합의된 목소리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남유럽 위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났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것은 그때만큼 도와줄 수 있는 국가의 상태가 어떠냐. 자, 독일의 상태가 어떠냐. 그렇죠.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또한 경기도 좋지 않고 자 그러면 그때 약간 총대를 메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탈리아는 어떠냐라고 보면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에 사퇴했죠. 네, 맞아요. 못 해먹겠다. 제가 볼 때는 하나씩 이제 발 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그 대통합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지금 없다. 그래서 뭐 기대는 하지만 시장은 처음엔 기대를 엄청 했다가 라가르드의 이 발언에 의해서 그 뒤로 오히려 실망했던 것은 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베팅이 이제 유로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까봐야죠. 항상 그쵸, 유럽은 세상을 놀래켜 왔으니까요. 네네. 확실히 그 내일 있는 이벤트가 중요하겠네요. 엄청 중요해요. 네, 왜냐면 유럽의 ECB는 네. FOMC와 달리 네. 1년을 놓고 봤을 때 글쎄 유럽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네. 뭐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ECB가 11년 만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떠나서 과연 유럽의 통합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명분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러시아가 시코콜 유럽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외부적인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내부적으로 더 결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유럽의 그 에너지 자립도가 법안이 통과되는데도 상당 부분 오랜 고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마다 국가들마다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번에 표현될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실망하는 결과를 네.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반등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도 있겠네요. 엄청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유럽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이게 그런 상태다 보니까 유로의 가치가 달러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고 네.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부르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이 자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달러가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인 것이죠. DXY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의 기준이 110을 훌쩍 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실망감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이죠. 지금 물가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은 우려감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유로화의 강세가 아니고 유로화의 약세로 아마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달러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렇죠. 최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화와 엔화 아닙니까? 근데 엔화는 뭐 BOJ가 계속해서 내년 고르다 총재의 취임 말기까지도 뭐 아베라는 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베노미스는 이어진다라는 강한 상수가 아닌,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로화의 업앤다운에 따라서 달러의 강도가 좀 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증시도 뭐 그냥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 대비로는 미국 증시가 좋겠네요. 미국은 상당히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요. 실적 시즌인데요. 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됐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한두 개는 또 좋은 기업들이 또 선도하면서 맞아요. 네. 네, 미국 증시를 또 이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증시가 열리죠. 제가 이제 한국경제에서 앵커를 하기 때문에 매 오전에 이제 미국 증시에 기대감을 갖고 네. 오전장을 이제 앵커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미국이 3일 오르면 한국은 하루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최근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시총이 가볍죠, 미국에 비해서. 그렇죠. 또 더구나 이제 트렌드와 테마가 좀 난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에 따라서 또 공교롭게 최근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래서 한국은 좀 몸이 가볍다라는 거. 그렇다면 베타, 그러니까 탄력성은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미국이 여전히 뭐 하방 압력도 크고 상승 압력도 클 건데 그 외에 이제 업종별로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한국도 따라서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쪽에서 기술주들이 강하게 오르면은 네. 국내 반도체 그렇죠. 그쪽은 네. 이제 커플링돼서 같이 오를 수가 맞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 자체는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아. 네. 테마를 엮여서 반도체 뭐뿐만 아니고 어떤 산업 섹터는 미국만큼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그때부터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미국은 사실 올해부터 안 좋았던 게 맞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먼저 가졌다는 거죠. 갑자기 뭐 콩닥으로 터지면서 그때부터 엄청 빠지고 네. 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약간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 그런 네. 것들을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의미 있는 반등보다는 네. 약간 업종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움직이려면 대형주의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있어야 되는데요. 환율을 보면 달러원이 1,300원이 이미 고착화되고 있고요. 물론 1,300원 밑으로 내려올 개연성이 늘 있죠. 하지만 최근에 달러 약세의 트리거들을 놓고 보면 들어오는 무역 수지의 적자 가능성. 근데 무역 수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을 한 지가 꽤 높은데 20몇 년 만에 이렇게 2개월 연속 적자를 통계상 기록한 거는 또 이례적인 일이고요. 아 중국이랑 네, 대중국 무역 적자가 거예요. 지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무역 수지 적자 폭도 뭐 4, 5개월 이어지고 있지만 네. 그것도 2008년 금융위기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중국하고의 무역 적자도 2개월 이상 지속된 게 없어요. 그런 적이. 근데 그게 약간 좀 네. 뭐 일각에서 말하는 거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다.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뭐 다른 제로 게 혹시 코로나의 여파일 수도 있죠. 뭐 네네. 그만큼 정체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뭐 과정이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런 과정은 그럼 제로 코로나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갈 수 있을 거냐? 저는 제로 코로나는 내년 양회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다. 그럼 제로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쭉 해봐도 중국은 내년 3월에 양회가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로 코로나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된다. 올 가을에 시진핑이 3연임을 하더라도 그거와 차치하더라도 제로 코로나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이나 더 지속된다는 건데, 네, 그럼 무역수지 적자는 더 커진다는 건가?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구조적으로 약간 중국 쪽이랑 우리가 좀 예전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네. 점점 좀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경합도나 서로 간의 이제 분절화 자립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기름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칩4 동맹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기 십상이고요. 그렇다면 뭐 결국 반도체인데요. 저는 미국이 반도체를 안보 자산으로 채택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네. 중국과의 이 밸류체인이 완전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경각심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그래서 환율이 약해질 수 있는 지금 현재 트리거들, 요인들 그게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요원하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러브콜이 있어야지 국내 증시의 강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일단은 환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인지하면서 보고 있지만 네. 여기에 야 이제 시작이다 들어가자 이제 다 같이 외국인이 오는 러브콜을 미리 예단하고 강하게 추매를 하자라는 것은 글쎄요, 뭐 저도 늘 역발상 투자와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용기를 내야 되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그게 꼭 올해 하반기여야 되는가? 내년이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게 그런 팩터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부정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유럽 쪽에서 단합이 잘 안 됐을 때 네.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면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환이 안 좋다. 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펀더멘탈 관련인데 이게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제로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네. 한다면 앞으로도 역시나 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약세 요인인 거고 네. 반대로 강세 요인이라고 한다면 유럽 쪽에서 뭔가 잘 해결이 돼서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네.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확실히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니까 네. 사실 좀 약세 요인이 네. 좀 더 우세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는 뭐 제가 넥스트라는 책을 또 썼었지만 네. 그게 작년 10월에 이제 가정을 갖고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올해 하반기에 유럽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텐데 금리를 못 올릴 거다.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 올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질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즉 유로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유로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공교롭게 이제 유럽이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어느 정도 좀 약세 요인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쭉 간다라기보다도 다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살 시기가 아니라 한 경기 침체 이런 가능성도 감안했을 때 한 내년 상반기 정도가 어떻게 본다면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이제부터는 이제 시계를 내년으로 넓히는 건데요. 네.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뭐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 왜냐면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1분기 미국이 마이너스 1.6%, 전기비 연휴 기준으로 2분기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지만 아틀란타 GDP 나우 포캐스트 연준을 보면 마이너스 1.6% 정도로 그렇죠.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제 일간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GDP를 트래킹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GDP랑 약간의 이제 바이어스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발표 직전에는 그 계획가 워낙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다음 주까지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지금 온다라는 것에 일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내내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실물 경제가 진짜 나빠지는 시기는 어디인가? 지금인가 아니면 내년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뭐 내년 초반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의 반등이 내년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을 가정이 다시 한번 깐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 11월 전후로 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때를 좀 피하자.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자. 그 이유가 뭐 경기 침체가 한 분기가 될지 아니면 두 분기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온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온다면 시계를 좀 짧게 봐서 지금의 반등은 올해 11월쯤에는 한 템포 좀 쉬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중간선거.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제가 데이터를 보지 않았는데 네.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뭐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역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정부들이 전부 포퓰리즘 정부예요.
네, 재정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민심을 얻죠. 근데 포퓰리즘이라는 게 항상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면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때 항상 고전을 해요. 포퓰리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중간 선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좀 무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나타나는 경기와 심리 간의 미스매치가 꼭 금융시장의 급등락을 나타낼 개연성이 높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뭐 레임덕이죠. 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창했었던 정책적인 행방들이 있죠. 뭐 ESG를 비롯해서 환경적인 정책들. 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레임덕 이후의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또 언제 반영될까? 뭐 그런 것도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과거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중간선거 전후에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를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여당들의 흐름을 보면 탄생이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허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유효기간은 중간선거 때 항상 심판을 좀 받았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역사적으로 약간 그랬던 배경을 알고 난다면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시계를 좀 길게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무튼 간에 약간 좀 부정적인 팩터로 작용을 하면은 네.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다면 약간 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길게 보고 네. 좀 어떤 섹터를 좀 네. 그렇게 하락했을 때 좀 사들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를 길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심이 있다는 것이고 네. 인내심은 자금적으로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캐시카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가치 투자 쪽에 맞추는 거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전략이 있죠. 맞춤화 전략입니다. 자기의 맞춤화된 전략을 고수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항상 성장하는 곳에 답이 있다. 그때그때 성장 동인에 대해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사 모으면 됩니다. 한국의 성장 동인이 지금은 반도체인데요. 향후에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도 뭐 2차 전지라고 배터리 뭐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가격에 대한 뭐 우려감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천천히 좀 더 싸졌을 때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이 왔을 때도 네. LG를 가장 먼저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마고기 같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미래 뭔가 그 패권, 첨단 기술 패권에 있어서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바이든이 와서 삼성의 평택 공장을 갖고, 그렇죠. 옐런 재무장관이 와서 마곡의 LG 화학의 마곡 캠퍼스를 갔는데요. 보면 다 미래 먹거리이고요. 미국이 호시탄탄 한국한테 우리 편으로 와라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곳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자이건 타이건 결국 글로벌리 밸류체인에서 속해져 있는 부분과 산업이 어딘가인 것은 뭐 나타나고 있다, 이미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신재생 에너지 그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재생은 이번 러시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외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방의 패권은 끝났다. 네, 왜냐하면 유럽의 이 석탄 석유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봐라. 더 나아가서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산 우라리를 사서 중간에 마진 먹고 팔아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이 신재생이 다시 한번 이 명분상의 기로에 쓸 수 있다. 가야 될 길은 맞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신재생의 부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신재생의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레임덕에 걸린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기대감들이 좀 희석될 수 있고 경감될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의미에서 오랜 또 인내심이 필요한 게 또 신재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재생은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인내심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것들이 일부분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다시 한번 신재생은 또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공교롭게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근데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나와서 저희 두물머리 회사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원래. 저희 두물머리에서 최근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그래서, ETF just for yo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각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맞는 맞춤화 전략을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가 혼탁하고요. 많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맞는 전략과 나에게 맞는 툴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이 불확실한 투자 전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뛰어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통적인 전망과 컨센서스보다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한 그런 전망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더 친숙하게 공부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게 생겨서 여쭤보겠는데 약간 자기한테 맞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A라는 전략, B라는 전략, C라는 전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고 그것을 활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두미머리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 팩터라 그래서 팩터라는 것은 바이 데피니션이 끊임없이 BM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알파를 끄집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PBR과 PER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팩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현재 팩터로 잘 치환시켜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시됐기 때문에 지금 무료 기간이거든요. 저희 이름이 제품 이름이 테일러라는 건데 맞춤 양복처럼. 그래서 한번 무료 기간 때 접속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좀만 공부해서 재무제표상에서의 팩터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나에게 맞는 팩터와 그것을 감안한 전략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리즈너블하게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MDD라든지 개인이 감내하는 변동성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팩터들을 좀 조정을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연구위원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한데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상수보다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유럽의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너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현명하게 투자 대응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